썰매를 하나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54마리가 썰매를 4개를 끌었기 때문에 항상 휴식하는 그 개들이 있었죠. 그 개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특히 이 시베리아 덕은요, 적은 양의 식량을 섭취를 해도 힘을 낼 수 있는 개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스콧 대령은 이렇게 말 한 마리가 이 썰매를 끌어갔는데 이 말들이 실제로 많은 식량을 섭취해야지 되고 풀을 먹어야지 되고 하고 추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비교해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아문젠이 실제로 남극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문젠의 경우에는 전체 대원 수가 노르웨이에서부터 출발한 대원의 수가 19명이었어요. 근데 스코트는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대원의 수가 86명이었습니다. 모든 그 물자의 규모나 모든 원정대의 규모로 볼 때는 절대 스코트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할 거라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문젠이 먼저 인류 최초로 남극 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듯이 아문젠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을 했고 자신이 유럽 사람들은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죠. 자기의 가족처럼 아낍니다. 하지만 아문젠은 자기의 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붓고 병들고 지쳐있는 개는 언제 내가 이 개를 식량으로 사용할 것인가까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문젠은 실제로 이쪽 남극 탐험을 하면서 많은 개를 식량으로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자, 맞아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강호동에 가는 무릎팍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자,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8,848m예요. 자, 영국이 남극점을 탐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노르웨이의 인류 최초의 남극점의 탐험을 실패를 했어요. 그 체면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어. 세계 최고봉이라도 우리 영국인이 올라가자라고 해서 1920년도에 영국이 에베레스트 정복 추진위원회라는 걸 영국 왕실에서 만듭니다. 영국 왕실에서. 그래서 1920년서부터 끊임없이 영국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보내요. 1차, 2차, 3차, 8차까지 실패를 하고 1953년도에 영국이 최초로 힐러리경과 텐직이라는 현재에 있는 그 셀파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로리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영웅이에요. 에베레스트를 3차례 등반을 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지수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당시에 1924년도인데 말로리경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은 자기 자국에 있는 영국인이 에베레스트를 올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4차, 5차, 8차까지 계속 실패를 하면서 등반을 했어요. 말로리경이 4차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모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여기자가 말로리경한테 물었어요. 말로리경, 당신은 혹시 죽을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고 그러냐 라고 아주 집요하게 물었어요. 왜 가느냐, 왜 그런 등반 활동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리경이 귀찮아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영어로 말하면 because it is there. 아주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말로리경은 죽음도 그런 자기의 말과 같이 비밀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리경이 마지막 캠프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9차례를 시도하면서 1953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경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랐다고 하지만 많은 산악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텐징이 먼저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텐징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다질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텐징이 먼저 세계 최초로 올랐어요. 하지만 영국이 만든 원정대였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올랐다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탐험적인 이야기고, 영국은 9차례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과학적인, 경험적인 과학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서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또 추위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자, 추위에서는 빙벽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실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다 산업으로 이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부강한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탐험과 과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탐험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가 발견되고 장비의 발전을 이루므로 해서 그 나라의 국가 발전과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편안한 공간에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자연 속으로 또 미지에 대한 탐험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깥의 자연 속에서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잠시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36도 오브의 항온 동물이에요. 잘 진화되어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6도에서 체온이 3도만 높아져도 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근데 체온이 3도만 떨어지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5도만 떨어지면 동사예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웃도어에서 바깥에 야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갖고 있는 36도 오브의 체온을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입니다. 여름에 한라산에서도 동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바람에 의해서, 체감 온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라산이나 자연 속에 들어갈 때는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면서 자연을 접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어떻게 하면 내 체온을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존 기술이에요. 그 보존 기술은요, 등산복이나 방한복, 또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어떻게 몸을 내가 36도 5분을 유지하는 게 보존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산 기술이에요. 인체는 자동차와 같아요. 에너지원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끊기면은요, 실제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동상에 걸려요. 이 인체는 아주 창조주가, 조물주가 잘 만들어서 목숨에 지장 없는 부분에, 만약에 극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목숨이 필요 없는 부분에는 피를 보내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잘린다고 사람의 목숨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손발이 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에서부터 피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손까지 피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을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서 심장에서부터 혈액이 말초신경까지 발끝과 손끝까지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산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절약 기술이에요. 에너지원이라는 게 항상 100%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에너지원을 아껴서 절약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아웃도어에서 탐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깥에 나가서 야외 생활을 할 때나 도전 활동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기술은 등산 기술과 아웃도어 기술의 기본이에요. 이 기술이 1953년도까지 영국의 산악회에서 매뉴얼로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술입니다. 이게 다 과학에 근거로 한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술로 해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큰 산에 도전할 수 있어요. 등산은요, 99%의 행운이 아니라 1%의 극한 상황, 불운을 대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스키와 등산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알피니즘이 시작되는 것은 유럽 알프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유럽 알프스의 등반은요, 스키를 이용한 등산이 많습니다. 기본이에요. 스키를 이용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아주 지극히 당연한 행위예요. 그래서 스키의 등산 장비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사진은 1940년대 말 우리나라 그 스키어들의 사진이고, 여러분들 오른쪽 모습은 제가 앞에 있는 선생님이 남극 최고봉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왼쪽 사진은 전혀 방한을 할 수 없는 이런 그 모자를 갖고 있어요. 그 선글라스도 이 눈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바람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탐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 복장을 보시면 완전히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 바람으로부터 자외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예요. 자, 신발을 보시면 이때 당시는 아무런 그 발의 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보온력이 없는 신발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신발을 보면 아주 가볍고 보온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신발로, 플라스틱 신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 상의 복장을 보시면, 여러분 왼쪽의 복장을 보시면 바람이 쉽게 안으로 들어와서 열을 뺏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복장은 바람을 차단하고 보온력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피부는 비가 오면 물이 인체 안으로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피부 속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땀은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그와 똑같이 섬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할 때 입는 복장들을 보면 땀으로부터 열기는 바깥으로 배출을 하면서 외부로부터는 바람이나 외부로부터는 수분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특수한 섬유로 만들어 놓은 섬유질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질이 복장이 있기 때문에 남극의 극한에서도 도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옷 입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간다든가 겨울에 추위에 나갈 때는 이렇게 복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속옷은 맨 밑에 팬티와 안에 있는 맨 피부와 가까이 있는 옷들은 잘 마르고 보온력이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입는 옷은 보온할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입는 옷은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또 안에 입은 보온 소재로부터 열을 뺏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옷을 입어요. 이 3레이어 시스템이라는 게 세 겹의 옷을 입는 것이 아웃도어 활동이나 모든 탐험 활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경험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론화시켰던 것이 영국 산악회예요. 그래서 과학과 탐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키의 장비의 발전을 보면은 1996년도에는 무거운, 여러분들이 여기 스키를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스키 장비는, 우리가 스키 장비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그 무거운 장비를 끌고 산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